아니 어차피 신규 매수를 하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든 앞으로 20% 오르면 20%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방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못해도 일단 뭐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여전히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도리 반도체 특강 심화편 고정 댓글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주식이 단번에 9만 원, 네. 하이닉스가 40만 원대를 네.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저 밑에 있을 때는 되겠어 하면서 안 사다가 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네. 혹은 또 여기서부터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까? 네. 물론 이제 방금 말씀으로는 네. 고점은 밸류에이션으로 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서의 투자 매력이 과연 네. 더 있을까요?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일단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한 달 뒤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일단 살아있는 지금 생물과 시점에서 같으니까 거의.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 있고 또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많이 듭니다. 물론 이후에 업데이트가 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제 개인적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끔 이제 와이스트릭께서도 링크 해주시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거기 들어와서 꼭 보셔야 합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이 설비 투자 기간이라든지 현재 나오고 있는 플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예정된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뭐 디램의 가격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못해도 일단 정말 짧게 잡아도 뭐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는 그리고 또 길게 잡아도 내년 초까지는 여전히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방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금방 마무리될 법도 한데 영업 환경 측면에서는 아직 더 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뭘 의미하냐?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급격하게 오르다가 이후에는 이제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이 좀 오래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올랐는데 한번 크게 휘청였다가 다시 가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시나리오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여전히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고 더 갈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 9만 원, 하이닉스 44만 원 요 금액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의 이 빅사이클이 다시 한번 왔을 때 그래서 두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 상승 구간으로 보나 아니면 상승의 이 갭으로 보나 여전히 여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삼전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굳이 막 지금 막 섣불리 파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이거는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뭐가 다르냐? 아니 어차피 신규 매수를 하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든 앞으로 20% 오르면 20%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랑 일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랑 추가적으로 올랐을 때 그런데 주가가 점점 상승을 마무리할 때 이때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고 즉각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익률 100%, 200%가 찍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절대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차이, 심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대략 한 200개 가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기업 중에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들 때가 있어요.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보면 일단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튀어오르고 그다음에 장비 튀어오르고 뭐 소재, 부품 튀어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 기업이 거의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꼭 삼전 먼저 그다음에 뭐 장비, 소재 꼭 이 이론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이 사이클을 못 따라가는 기업,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몇 개씩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 같지만 솔직히 제 기준에서 삼성 하이닉스 주가 제일 어렵고요. 이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에서 중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명확하게 지금 사이클을 못 따라가고 있는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200개나 되는 기업 중에 얼마나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서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반도체 공부해야 되고 막 이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사이클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더 쉬운 그러한
투자법이고 그래서 굳이 삼성, 굳이 하이닉스 즉 신규 매수자 분들께는 굳이라는 단어가 좀 붙는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니까 잘 와닿지 않으셔서 그렇지 예. 건설업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GS건설 먼저 쭉 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GS건설을 따라 사시기보다는 야 지방에 중소건설사 누구 없어? 찾아 나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스터디 모임 같은 데서. 근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자꾸만 삼성 하이닉스에만 집착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는 거죠. 반도체도 건설이랑 다르지 않은 사이클 산업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신규 매수자분들과 기존 보유자분들의 이 관점 차이가 좀 존재하기는 한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께는 좀 그래도 여유가 아직 있으신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자분들께는 다른 기업들에 더 업사이드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고수들은 그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네. 소부장 기업에 또 투자하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대문자 알파라서 A가 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호돌이 반도체 강의 그 심화편을 들으려는 게 사실은 또 그런 네. 이유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평소에도 호돌이님이 네. 뭐 수십 개 또 한 1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들을 또 항상 스크린 네. 하시잖아요. 아니요. 전체 기업을 스크린합니다. 전체 모든 기업을? 2,600개 기업을 스크린합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집중해서 하고 있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여전히 네. 아직 그 사이클을 못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네.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다 생각하고요. 요즘에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중에 또 늘로 다닙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과 빨리 다음 거 찾자. 반도체 다음 거 찾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산업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직 반도체 안에서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 네. 섹터 내에서도 네. 기회가 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또 염려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제 네. 중국 기업들도 HBM으로 진출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아직 세대 격차는 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또 우려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이제 HBM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직 그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또 DDR4에서도 DDR5로 전환을 한다고 하고 과연 이거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지금 HBM에 한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디램까지 고루고루 한번 랜드포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이슈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미 끝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상승이 갑자기 끝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쭉 생각해 봤을 때 중국어로 인한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범용 디램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범용 디램은 이미 중국의 설비 투자 즉 공격적인 디램 캐파 확장이 올해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 블로그에서 중국의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사들은 좀 많이 불리하다. 왜? 올해까지 매출에 엄청난 피크가 발생하지만 중국에서 꺾이는 물량이 내년부터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글을 쓴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 업체들이 찍어낼 디램 물량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시장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올해 초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이미 다 예측이 됐고 만약에 혹시나 다시 한번 중국이 미친 척하고 대규모 디램 증설을 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이 증설을 작년에 큰 폭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네. 이게 더 증설 더 공격적으로 가면 진짜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와서 보니까 이 국면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은 그럼 HBM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HBM으로 가는데요. 이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든 HBM 목표는 모두 미국향에 맞춰 져 있고요. 우리가 혹여나 중국 쪽으로 HBM을 수출할 수 있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그걸 못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HBM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하기도 빠듯합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60% 물량을 소화해야 하고요. 뒤이어서 지금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너도 나와서 HBM이 탑재가 되는 그러한 자체 칩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에서만 해도 추가적인 이 수요 확대가 예상치 못한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만 대응하더라도 지금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HBM은 어차피 중국 내수용이고요. 또 중국에서의 자체적인 이 자체 인공지능 칩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은 아예 불가능하죠. 중국의 HBM의 수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 당연히 기술적 이슈, 특허 이슈, 뭐
미국의 제재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아예 안 됩니다. 일단 현재 중국이 디램칩을 한 장을 찍어낼 때 이 한 개를 만들 때 원가가 우리나라보다 대략 한 4배 정도 비쌀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략 한 75%의 마진을 남길 때 중국은 0% 마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적자 보면서 찍고 팔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게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출 같은 이슈, 뭐 해외 경쟁 아예 불가능한 소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겸에 네. 낸드 플래시 이슈도 좀 같은 그러한 이 이슈가 있었어요. 작년 아마 올해 제가 이 초반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비슷한 질문을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중국의 YMTC가 굉장히 가파르게 따라오면서 올해 점유율 10% 이상까지 쭉 올라갈 거라는데요. 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나와서 조금 약간 무시에 가까운 그러한 뉘앙스로 좀 기술적으로 멀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중국의 점유율이 다시 쭉 꺾이는 올해 아마 10%에서 15%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낸드 쪽도 굉장히 이 찬바람이 불었던 건데 오히려 점유율이 꺾이고 못 따라오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YMTC의 점유율이 5%대까지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아직 낸드 업황의 반등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판매량이 이제 막 급격하게 다시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유율은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나 낸드 플래시는 디램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특히 장비적인 이 장비의 이슈 때문에 이 깊게 파는 게 이 장비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 디램은 비싸게라도 만들면 되지만 낸드 플래시는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는 이 옆에 기업들은 한 번에 막 300층씩 쉽게 파는데 우리는 100층 파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 어려움이 이 낸드에서 더 가중된다. 그래서 낸드 쪽도 지금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모든 메모리 반도체 걸쳐서 중국 쪽 이슈는 당분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스태킹하는 방식도 삼성이 중국에다가 특허료를 주고 기술 사서 쓰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걔네가 그런 기술도 있는데 원가는 더 불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층이라도 웨이퍼를 여러 장 쌓아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라는 아파트를 만들 때 일단 지하 주차장부터 크게 파고 위에 아파트를 쌓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주하는 공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장 따로 만들어서 둘을 붙여버리겠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어려운 영역은 요거 붙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위에 사는 공간에서 요 장비 제한이 심각하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기술은 어차피 낸드 플래시 층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원가 절감 측면에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요. 그 위에 층수를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이제 300층짜리, 4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기술력이 많이 갈리고 원가 경쟁력이 갈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모두 다 붙여서 만들면 결국에 위에 주거 공간을 남들보다 싸게 잘 만드는 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거기서도 지금 여러 층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아무튼 간에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싸움이 좀 어렵다. 물론 중국이 장비 내재화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이 중국의 어려움이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서 이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때문에 의한 어떤 업황 영향은 다음 사이클이나 다다음 사이클이나 혹은 다다다음 사이클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인양파가 불었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크게 불었기 때문에 이게 이미 다 반영됐다.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파운드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 뭐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이긴 합니다만 신규 고객을 좀 뚫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실적화되려면 아직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일단 제가 요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는데요. 몇 년째, 5년, 6년째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를 보고 삼성에 투자할 것이라면 즉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살 때는 파운드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없다. 요 의견은 6년, 7년째 계속 유지되고 아직 있습니다. 미미하니까. 일단 결국에 주가는 숫자가 큼직하게 변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변하는 이 숫자 폭이 절대적입니다. 삼성에서 이 파운드리에 의해서 변하는 숫자 폭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선단 공정, TSMC와 경쟁하는 공정에서 대규모 공격을 확보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영역에서의 매출이 비중이 1%가 안 되는 소수점짜리입니다. 전체 삼성전자 실적에서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파운드리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메모리 사이클에 의한 실적 변동에 비하면 몇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테슬라가 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들겨서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은 네. 파운드리 사업의 밸류업 측면에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에선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더라도 밸류업 측면에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차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의 호황 불황에 따라서 밸류가 또 훨씬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에 묻히는 이슈가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자체는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또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애플 아이폰 쪽으로 카메라 센서 근데 사실 그 이야기도 제가 2024년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미 오래된 이슈이고 그때부터 알려진 이슈입니다. 기대감 뭐 그리고 실제로는 미미할 것 이러한 이유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파운드리에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시는 것보다 그 아래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 또는 후공정 전문 기업들의 이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파운드리 장비주 같은 거요? 파운드리에 특화된 장비 기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고요. 대신에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과 그리고 또 후공정 전문 오사트 기업들이 굉장히 그동안 암흑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차라리 관심을 갖다 보면 여기서의 어떤 업사이드가 훨씬 높게 측정될 때가 종종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오사트 업체들 엄청 주목받았었잖아요. 오사트 기업들이요. 네, 오사트는 아니었습니다. 오사트 아니었나요? 후공정 기업들? 네. 일부 후공정 기업들이 주목을 받긴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오사트 기업들은 비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높고 비메모리의 이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로 비메모리 기업.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뭐 네페스 같은 기업들도 유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내러티브가 지금 그 오사트 기업들 어떻게 좀 숫자로 제대로 좀 나타난 게 있나요? 그래도 이게 이 오사트 기업들이 약간 투자가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후공정 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주목을 할 거면 후공정 기업들보다는 디자이너 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운드리에 주목할 거면?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에 주목할 거면 삼성전자에 주목하는 것보다 다른 밸류 체인에 주목하는 게 나은데 그 안에서도 이왕이면 디자이너 수가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오사트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거듭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번 설비 투자를 뭔가 기술이 한번 바뀌면 설비를 또 왕창 사들여야 해서 현금 지출이 잔뜩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오사트 투자하실 때 실적만 보시죠. 영업이익, 뭐 수익이 얼마 나왔고 실적만 보시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디자인하우스는 솔직히 우리가 재무상태표까지 막 면밀하게 분석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사트 기업들은 재무상태표를 꼭 함께 봐줘야 해요. 현금이 부족한데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반드시 자본 조달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갑자기 뭐 위성증자 할게요. 전환사채 발행할게요.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사트 기업들의 투자가 좀 더 어렵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오사트 기업들이 너무나 불황을 심하게 세게 얻어 터졌다 보니까 현금이 좀 많이 고갈된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업황이 바로 반등해서 현금이 쭉쭉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업황의 반등이 늦어지게 되면 삼성이 테슬라 수주를 했지만 그게 지금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테일러 공장에서 점진적으로 램프업 시켜가면서 찍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에서 이 파운드리 업황 반등이요, 뭐 애플에 뭐 카메라 센서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뭐 엑시노스 칩을 만들어서 갤럭시 자체 탑재를 한다든지 요 이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초기 예측과 빗나가는 경우가 이만큼 탑재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만큼밖에 탑재 못하거나 그런 이슈가 주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즉 오사트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사트 기업들의 이익 반등이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면 그 과정에서 자본 조달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현금 분석을 같이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큰 틀에서 그 산업 내에서도 그게 파운드리냐 아니면은 뭐 낸드 플래시 쪽이냐 디램 쪽이냐 HBM 쪽이냐 밸류체인도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각각 기업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자금 현황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호돌이 반도체 강의 심화편에서 우리가 듣는 걸로 반도체가 원체 이 투자하기에도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너무 많이 변하기도 하고 기술 변화도 빠르고 맞습니다. 업체들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편을 통해서
밑에 기반을 좀 다지고 네. 그 위에 심화편을 통해서 실전 투자로 네. 조금 더 이제 감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하고 나서 항상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네. 유튜브 영상을 보통 지금 바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 뒤에 보시는 경우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했던 얘기가 막 2달 뒤에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산업은 특히 중반에서 뒤로 넘어갈수록 변화가 훨씬 더 가파르게 발생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게다가 요즘 주목을 받는 AI 인공지능 이쪽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1년이면 바로 기술력이 바뀌어 있고 나 작년만 해도 챗GPT 평생 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미나이 쓰고 있고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빠른 영역은 반드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목표 기간도 비교적 짧게 잡아야 하고요. 또 다른 기업들보다 업데이트를 훨씬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산업 리포트, 기업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고 또 주변에서 이 기업에 대한 뭐 좋은 의견이 있었다면 혹시 그 사람 의견이 바뀌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러한 변화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니까요. 채널에 오셔서도 꼭 내용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돈 받는 채널도 아니고 무료 채널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래도 블로그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저거 듣고 바로 투자자가 아니라 꼭 좀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서 일단 오프라인은 10월 25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오프라인은 저희가 자리가 좀 한정적이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 그리고 한 10월 말쯤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심화편 영상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돌이 우황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